자, 이번에는 우리 수준 측량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구, 즉 레벨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재 지오인포메틱스 22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레벨. 자, 레벨은 이렇게 생겼어요. 각 측량하는 트랜짓과 비교해보면 이 레벨은 참 멍텅구리 기계예요. 일단 대물 렌즈, 그 다음에 눈을 대는 저반 렌즈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방향지 시계 요게 있고요. 이거는 망원경으로 휙휙 지나가서 그 목표물을 표적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계략적인 거를 맞추는, 꼭 마치 그 총의 그 가늠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경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 반사경이 붙어 있는 건 옆에서도 이 원형 기포관을 다 살펴서 수준이 맞아져 있는지, 즉 높이가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 아니면 이 반사경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다봐도 원형 기포관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나사들을 우리가 정준 나사라고 부르고, 이 레벨은 옆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위아래는 못 움직여요. 즉 수직각을 재는 기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평각도 이제 물론 여기 잴 수는 있어요. 이 안에 각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잴 수는 있지만 잘 활용을 안 하고, 보통 높낮이, 이게 일정하게 똑같은 높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높이의 모든 레벨들, 높이들, 그런 거를 찾아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을 이용해서 관측을 합니다. 레벨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고요. 레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멍텅구리 기계예요. 위아래는 못 움직이고 좌우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망원경을 보고 정확히 재서 표적의 눈금을 읽은 다음에 이 기계의 높이야, 기계의 높이 서 있는 이 망원경의 중심까지의 높이와 집안의 높이, 즉 땅의 높이, 우리가 관찰하는 땅의 높이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높이를 구하는 기구입니다. 상대적인 높이를 구하는 기구, 이걸 우리가 레벨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 레벨에 있는 기구 중에서 이제 망원경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먼저 해볼게요. 망원경은 뭐예요? 멀리 있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가 망원경이죠. 자,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광축의 일직선으로 배열해서 일직선으로 놓고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깝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치예요. 망원경. 뭐 이런 정의는 사실 여기 필요는 없지만,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측량의 역사에 더불어서 리퍼에이의 망원경, 갈릴레오의 망원경, 그 다음에 케플러의 망원경을 설명한 바가 있죠. 그 망원경. 그래서 이 망원경은 구성이 대물 렌즈와 대안 렌즈 또는 저반 렌즈, 눈에 붙인다 저반 렌즈, 대물 렌즈, 사물의 원하는 목적지에 댄다 대물 렌즈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대물 렌즈는 보통 관측할 목표물의 상을 십자선에 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면에. 이 대물 렌즈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면이 보이죠. 자, 이 십자면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시거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종시거선, 횡시거선. 그쵸? 앞에서 우리가 시거 측량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앞에 이런 크라운 렌즈와, 이게 지금 색깔이 좀 진한데 렌즈예요. 투명한 겁니다. 뒤에 플린트 렌즈를 붙여요. 즉 이중 렌즈를 써요. 그 이유는 이중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구면 수차와 색 수차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를 소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바짝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중 렌즈로 사용을 합니다. 자, 저반 렌즈는 이 십자선 위에 있는 물체상을 적립으로 확대해서 똑바로 보게 확대를 해가지고 관측자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반 렌즈네요. 자, 망원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망원경의 배율은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초점거리 비로 표현합니다. 망원경의 배율. 기포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기포관, 앞에서 우리가 평판 측량을 할 때 이미 기포관을 다뤘고 원형 기포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기포관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포가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가요. 즉 가벼운 공기 기포는 버블 기포는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액체가 밑으로 가는 원리,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래서 평평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구입니다. 기포관. 이 기포관의 구조는 알코올과 에텔 같은 점성이 적은 액체를 넣고 나서 기포를 조금 남겨놓고 꽉 밀폐한 거예요. 지금 이게 원형 기포관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나요? 하얀 거, 이게 기포예요. 그래서 이 기포가 이 빨간 선 안에 딱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수평이 맞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쪽이 높다면 기포는 이쪽으로 또르륵 움직이게 되죠. 이게 기포관이에요. 그 기포관은 감도로 표현하는데 기포 한 눈금에, 즉 2mm에 대한 중심각의 변화,
기포 한 눈곱 2mm에 대한 중심각의 변화를 초로 나타낸 걸 기포관의 감도라고 합니다. 기사 시험에서 가끔 이 기포관의 감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포관의 감도. 자, 이번에는 기포관의 감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포관의 감도는 기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는 그런 항목이에요. 여러분들 요 공식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 공식이 유도됐는지 원리만 알면 사실 공식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공식을 뜯어볼까요? 자, 여기 R, 기포관의 반지름입니다. 이 R과 만드는 세타, 이거는 기포관의 이동거리에 따른 각이죠. 요 세타,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도법의 원리에 의해서 요 M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M 값은 지금 곡선이에요. 호죠. 예. R 세타는 M. 이거는 어디서 나온 원리예요? 호도법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 R 세타가 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타를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세타는 R분의 M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세타가 아주 작은 각이라면 요 곡선 M을 직선으로 가정할 수도 있고요. 왜? 아주 작은 값이니까. 그리고 요거를 삼각형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삼각형, 원래는 이등변 삼각형이 맞죠. 이것도 R이고 이것도 R이니까. 하지만 요거를 아주 미세한 각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직각삼각형으로 가정을 한다면 자, 요 삼각형 이거하고 이 큰 삼각형 이거는 닮은 꼴이죠. 왜? 여기 90도 끼었고 이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90도고 또 요 각과 세타 이 삼각형에서의 요 각 세타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두 각이 같으면 남은 한 각은 자동으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꼴입니다. 그렇다면 요거 R 대 M은 이 큰 삼각형에서 D 대 델타 H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구한 식 세타는 R분의 M이라는 거는 다시 세타는 D분의 델타 H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타는요, 이건 기포관이 전체 움직인 각이에요. 그러면 기포관이 한 눈금이 움직일 때의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n 눈금이 움직일 때 그 모든 각의 합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포관 한 눈금이 움직이는 값 알파에다가 몇 눈금이 움직였느냐 그 눈금의 개수 n을 곱하면 세타가 나오죠. 그럼 알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예, 요 식에서부터 n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n분의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타가 위에서 뭐라 그랬죠? 예, r분의 m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 대신에 r분의 m을 집어넣어주면 nr분의 m 하고 쓸 수가 있네요. 또 위에서 세타는 뭐라 그랬어요? d분의 델타 h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다시 한 번 더 쓰면 nd분의 델타 h라고 고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알파나 세타나 모두 단위가 뭐예요?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죠. 즉 라디안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를 디그리, 60진법으로 고쳐줄 때는 어떻게 했죠? 파이분의 180도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파이분의 180을 계산해서 호도법의 각을 60진법으로 바꿔줬던 거죠. 그럴 때 이게 알파 초라면 여기에는 뭐가 곱해져야 돼요? 맞아요. 호도법을 디그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로초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로초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로초값 기억나죠? 예, 요거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로초값을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도는 어떻게 됐죠? 180도를 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로분은요? 요거 180을 파이로 나눈 거에다가 60을 곱해주면 되죠. 왜? 도를 분으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1도는 60분이니까. 그럼 로초는 또 180을 파이로 나눠준 거에다가 60 곱하기 60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 얼마나 그랬어요? 206, 265.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뒤에 거 nd분의 델타 h도 알파, 요건 레디안의 각이었죠? 요걸 디그리로 바꾸기 위해서 알파 초로 가면 여기 끝에
로초를 곱해줘서 역시 60진법으로 환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기사시험에서. 물론 기술사 시험이나 행정고시 기술직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기사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요거 반드시 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고 문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공식이 언뜻 보면 공식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공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호도법의 원리에서 세타 값을 찾아냈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 꼴이라는 데서 다시 식을 연장시켰고 그 다음에 이 알파 값 기포간의 감도죠. 요 알파 값이 호도법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요걸 다시 디그리를 고치기 위해서 로초가 붙어줬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